다음으로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말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아, 네. 화면이 지금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화면,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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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이 발표를 배용민 교수님께 전달을 받았을 때, 저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의 간단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많이 정치를 못했었는데, 발표 자료는 따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뭐 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에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하셔서 아마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제가 이 실제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실무 관점에서 경험하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익법인 그 운영 감독에 보면 크게 봤을 때 뭐 재산 관리라든지 정관 관리, 임원 관리, 사업 관리로 해당이 되는데 재산 관리의 경우에 이제 공익법을 따르느냐,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비용기본 설립 규칙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 재산을 구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거에 따른 주무관청의 그 행정처분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매입과 매각에 대한 그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처는 이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자유재량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기본재산 처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잘 갖춰진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삼성 홈대학재단이라든지 포스코 청암재단 이런 데들이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 재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주무관청에서 다 허가해주고 검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겼던 겁니다. 뭐 당연히 해소는 못했고요. 그리고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익 사업과 목적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그 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무상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뭔가를 하는 목적 사업을 사실상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성을 가져야 되고 수익 사업을 허가할 때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 들어간 게 이제 출연재산 의무 사용 비율 때문에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그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따라서 수익 사업을 허가해주는 기준을 삼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소득이 1% 이상 안 나오면 허가를 안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하고 좀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도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예일이나 하버드 같은 경우는 마켓을 뭐 최소한으로 이기는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마켓보다 좀 적게 손실이 나게끔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연재산 우리나라도 있는 의무사용 제도와 같은 5% 의무사용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단체들에게 있는. 근데 이 면세단체들의 5% 의무사용은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수익을 벌어서 아니면 총 재산의 일정 수익을 얻어서 5%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유상성 프로그램 수익,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직접 공익 목적 사업도 유상성을 띠는 공익 목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펀딩을 받든 기금을 받든 아니면 그 혜택을 보는 그 사람들이 일정 비용을 내고 그 프로그램 참여하든 그래서 실제 이게 2020년 기준으로 그 미국의 공익단체들이 공시했던 자료인데 실제 보면 사업 서비스 수익 금액과 이제 서비스 비용을 비교했을 때 실제 비용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다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5% 사용 의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수익률은 3.7%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5% 이상 써야지 면세자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또 목적 사업의 유상성을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도 지금 이제 5%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이 다 승인하고 허가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형식적입니다. 실제 실무를 해보면 뭘 제대로 하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개인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기존대 항행서를 제출하지만 결국은 뭐 너네가 제출했으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너네가 책임져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이 임원 관리에 있어서 주무관청이 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 그리고 상근님 지금 아까 뭐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인건비를
사실상 중간적으로 80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어느 특정 개인을 좀 이게 표적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준 금액도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됐고 2008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상 개정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8천만 원 기준이 그 당시 공사공단의 평균 연봉인데 지금 공사공단의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 넘거든요. 그런 점을 비교하면 사실상 법은 만들어 놓고 관리는 안 하고 있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공익재단이나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무관청이 인가해주면 승인해주면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승인이 잘 안 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에 대한 뭐 관리나 직원에 대한 어떤 행정 처분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실제 주무관청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거의 적용할 수가 없다. 예, 임원에 대한 처벌은 뭐 해봤자 사실상 안 된다. 이게 뭐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들도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나 사업 관리, 임원 관리 외에도 세법에서 출연재산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정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세로 과세하거나 가산세로 과세하고 있고 지금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출연재산 의무사용제도도 도입이 돼서 수익을 못 내는 공익재단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산세 이슈도 징역세 이슈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면 공익법이 부실화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도 하고 어떤 처분 경우를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간청도 있기 때문에 뭐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뛰어난 것 같은데 뭐 부정적으로 보면 사실 뭐 세제도 규제하고 행정도 규제하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두 법률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까 법률 간의 일치성도 떨어져서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요런 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그냥 단순히 공익법인법을 뭐 이렇게 바꾸자 이런 거보다 전체적인 법을 한번 이제 우리가 다 뜯어봐야 될 시점에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 뭐 아까 설립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 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을 좀 비교해 보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동일한 거의 유사한 기준의 그 규제 제도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명성이나 공익성에 있어서 뭐 제도가 지금 미비하다거나 뭐 보완이 더 필요하다거나 물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선진국 일본이나 영국, 한국, 미국에 비해 그렇게 뒤처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익법인 규제 완화와 이사회 책임 강화라는 내용으로 잡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96년 이후에 세법은 계속 개정되면서 사후관리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공익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 그리고 추리재산 의무사용제도도 도입되면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상 공익목표 사업에 지출하는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반해서 추리재산을 운영하는 거는 너무 중관청의 허가주의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담당 공무원이 안 해주면 사실상 재산을 운영할 수도 없고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 이사회가 왜 재산을 관리하는 건지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공익재단에 있었던 사람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역할은 그냥 뭐 거수기 정도가 돼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목적 사업을 하나 추가하는 거에 있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과도하게 출연 예산을 더 내라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실제 실무할 때 노래방에서 3시간 동안 주무관청 공무원한테 탬버린 흔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 네, 나는 공익사업을 잘하겠다고 뭔가를 했는데 허가 받으려면 공무원한테 내가 아첨을 해야 되는 아부를 떨어야 되는 이런 게 좀 되게 자괴감이 좀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 이사회 의결의 자유를 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공익재단들 중에 거의 75%는 무수익 재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은데 이 공익재단들이 사실 해산도 하지 못하고 뭐 합병도 하지 못하고 뭐 분할도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방치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예전에 어떤 춘천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니까 학교법인을 사고팔 수가 없는데 운영권을 사고파니까 그게 또 법에 문제가 안 된다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차라리 뭔가 제도적으로 이거를 운영 못할 곳들은 좀 넘기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서 기금을 받아서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디테일한 좀 법을 봤을 때 지금 사실
공익법인법에 보면 성실공익법이라는 말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없어졌거든요. 2020년 이후로 없어졌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그래서 좀 제도 개선 법 자체의 조문에 대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주식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뭐 되면 근거로 하면 이제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은 이제 운영 관리 감독하는 거 아까 배영선 회계사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 뭐 공익위원회라는 어떤 일정한 단체가 생기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과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게 중립성이 확보될까?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일본과 같이 되는 것도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일본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협회를 만나보면. 근데 저는 그래서 반대로 좀 공익법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주무관청 제도를 유지한다면 전담하는 부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서울시 교육청이나 뭐 국세청 같은 경우도 공익법인 전담팀이 있듯이 다른 부처들도 이게 본인 일이라고 인식이 돼야 이게 공익법인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나 이게 실질적 실효성 있게 발효가 될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저 갖고 나면 하세요 이러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뭐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공익법인 전담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희숙 변호사님은 이거 잠깐 저희 그냥 사담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이런 이사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사회의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측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공익법인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공익법인과 연대해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익법인만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행정법에서 다루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사들이 그냥 뭐 거수기 형태 또는 지인 뭐 이런 식으로 선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의 책임을 좀 강화하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쉽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익 추구를 했다면 공익재단에만 과세를 할 게 아니라 그거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실무상으로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발표문에는 담지 않았는데 사실 그 이사회라는 거와 연결된 거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거든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가 이 세법하고 좀 공익법인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세법으로 맞춰서 갈 건지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세법을 개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일원화돼야 좀 통일성이 있어야 나중에 공익법인 이사회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과세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거 뭐 제가 옛날에 했던 공익재단에서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저는 공익재단이 잘 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장학생 하면 뽑든 뭐 사회복지사한테 좀 더 뭔가 많은 베네핏을 주든 그 규제가 완화돼야 더 나은 공익사업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이제는 뭐 반드시 필요한 주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법률 간의 일치성의 문제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공익위원회보다는 공익법인 전담팀이 부처에 있어서 일관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역시 또 세법상의 각종 법률상의 불일치 조항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런 것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단지 공익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상에 그 많은 그 서로 간의 불일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 이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 왜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런 걸 조정하라고 있는데 왜 그런 역할을 안 하는지 저도 참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천이 이숙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발표한 내용이랑 또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시는 바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이제 법인을 설립한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려운데, 지금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뭐 규모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불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사의 자유가 지금 최근 더 많이 지금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문관청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단체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해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자율성이 저해되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신 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리회사랑 불공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 협회랑 같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 그 불허가 거부에 대해서 다투면서 재판부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해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을 해주기를 이제 바랬었는데, 지금 다음 달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청을 안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사건 불허가가 이제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위헌 제청 신청을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고 이런 넘기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다시 헌법 소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비슷한 사건 케이스를 발굴해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제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뭐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은데, 이제 좀 문제 삼고자 하는 바는 여기 이제 조항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허가의 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 관에서 어떤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어떤 형태로 이제 해야 되는지 주요한 내용을 법률에서 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근데 이런 법률 유보 원칙을 이제 위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행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정한 수단으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인데, 사실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한 이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 이 허가를 이제 받도록 한 이유는 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범죄단체가 아닌 이상 법인이라는 어떤 공동체 조직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사실은 사회에 좋은 거죠. 근데 많이 그렇죠. 만들어질까 봐 허가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그 이하의 뭐 균형상이든 뭐 살펴볼 필요도 없이 목적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냥 비영리냐 영리냐 이것 때문에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준칙주의로 가는데 비영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사유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해외에서는 사단법인에 대해서 허가주의를 하고 있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저희 쪽에서도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위헌으로 또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가주의랑 준칙주의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제 그 인가주의로 여러 차례 안을 냈지만, 사실상 인가주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이제 현재 저희가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칙주의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준칙주의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국회 될 때도 뭐 조금 더 시기상조다 이런 논의 있었지만, 사실 그때로부터 2001년도 논의로부터 한 20년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인가주의를 거쳐서 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진보하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상적인 형태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준칙주의로 가면 민법에 반영하냐 아니면 별도 법률로 반영하냐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준칙주의는 저희가 특별한 이제 허가 없이 곧바로 이제 내부 어떤 의결을 통해서 등기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항이 많고, 일본의 비영리법인 이제 준칙주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법에 다 담기는 어려워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더욱이 사실 민법은 그동안 개정이 안 된 이유가 기본법이라고 해서 너무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개정 필요성을 봤을 때는 별도 법률로 이제 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준칙주의로 가주세요라는 얘기들만 많이 이루어졌지 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안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 주도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이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입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냥 준칙주의로 바뀌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는 계속 반복한다고 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다음에 뭔가 기회가 있다면 또 뭐 의원실이랑 협력을 하든지 해서 또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준칙주의의 법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사단법인은 이해하지만 재단법인은 인가주의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또 많고요. 그다음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율만 두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칙주의 논의는 뭐 필수적으로 그러면 공익법인들 뭐 그 재산을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는 패키지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의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 개정해서 설립 허가주의 폐지하고 별도로 비영리법인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익법인법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공익법인 세제 혜택 받는 곳들은 공익위원회가 감독하고 그 외에 이제 법인들은 자유롭게 설립하되 세제 혜택에서 제외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공익위원회법에 대한 부분만 추진이 됐고 민법 개정은 같이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TF 내에서도 공익위원회법이라는 거는 민법 개정 준칙주의를 전제로 하는 법이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같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국정과제에서 공익위원회는 국정과제에 있었고 민법 개정 국정과제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에는 민법 개정도 없고 공익위원회 개정도 없고 그래서 사실 당분간 이 부분이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가 가야 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의 일치,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준비,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기회가 왔을 때 그 뭐 이렇게 새롭게 또 정부가 생기고 또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이제 민법 개정과 공익위원회 관련된 거를 같이 이제 추진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계속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회법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최근에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동물권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제 카라에서 부동산을 팔았더니 주무관청에서 너네들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팔았다. 이렇게, 이거는 너네들 공익법인법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주무관청에서 의견을 냈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거 카라는 공익법인법 적용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하나는 공익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이 이슈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곳만 공익법인이다라고 했고 교육청은 만약에 학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법에 따라야 된다. 한마디로 이 법에 따라서 이 내용상 있는 곳은 다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공익법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또 판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실무, 교육청 지금 판례가 다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수많은 이제 규제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 이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회법 개정 방향은 이제 통합 거버넌스로서 공익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 내에 이제 들어올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인이라든지 전환한 법인들이 이제 들어오되 이제 세법상 공익법인과 이제 기준을 통일해서 공익성을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증된 곳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예외로 하면서 그 공익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 규정을 저는 조금 완화해야 되고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만간 이제 의원 입법이 발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과 또 의원 법안 발의 등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어,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까지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법안이 곧 발의가 될 예정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법을 개정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운영법을 제정하고 공익위원회법을 제정하자.
핵심적인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순문 법무법인 더한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정순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화면 공유 같이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번 토론회 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성명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아마 한 번씩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때 뭐 제가 이 의견은 좋으니까 담고 저 의견은 싫으니까 담지 말자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다수의 전문가분들의 중복적인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성명서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다행히도 이제 그 의견이 다들 유사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는 뭐 준칙주의 정도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독기구를 신설해서 그 규제 거버넌스를 이원화해야 한다라는 게 골자였고, 제 의견도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제문에서는 그냥 간단한 사항들, 현재 공익법인법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유인이 부재한다는 건데요. 앞에서 여러 차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이제 학술 장학 자선단체 같은 그 딱 규정된 유형의 사업을 하는 법인만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학술 장학 자선 사업을 하더라도 굳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할 필요는 없고 그냥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굳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제도적인 혜택이 전혀는 아닙니다만 뭐 거의 의미 없는 혜택들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이라거나 아니면 기부금의 기본재산 편입 같은 굉장히 엄격한 규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내주는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랑 이제 교육부가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학술 장학 자선이 그들의 관할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이제 뭐 교육부는 실무상 허가를 거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지방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청 중에서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가장 체계적인 허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발제문을 보면은 그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서 이제 장학이나 학술 사업 같은 공익 사업을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민법상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주고 있었고 뭐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재단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입장을 조금 바꿔갖고 2026년 1월부터 접수되는 장학법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 재량에 의해서 강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실제로 이 법에 따라서 설립을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협소한 어떤 공익이라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뭐 장학학술 자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어떤 상징성의 측면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장학학술 자선 법인만 엄격하게 규제할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거든요. 실증적으로 볼 때 장학이나 학술이나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더 어떤 횡령이나 자금 유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입증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하는 법인만 공익이라는 카테고리로 별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특수한 규제를 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비영리 법인들 아까 배영기 교수님 발제 자료를 보니까 전체 비영리 법인이 뭐 한 17,000개 정도라면 그중에 공익법인이 3,00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14,000개에서 그러면 그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회계가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느냐? 뭐 그렇다고 볼 실증적 이유도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공익법인법은 그냥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폐지된다고 불행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거를 폐지하면은 수범자인 공익법인도
좋고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처럼 취급이 되니까 굳이 이걸 규제해야 했던 그 주무관청도 조금 업무가 간소화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좀 더 임팩트가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법률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게 사실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전에 논의되었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 그러니까 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폐지입니다. 근데 내용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을 저도 지지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앞서 전문가분들의 발제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순문 변호사님께서 성명서 투안도 잘 작성해 주시고 윤독을 통해 가지고 성명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도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비전문가는 공익법인의 법익 자체가 없는데 왜 공익법인이 있어야 되느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참가자 목록을 보니까 3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가하신 분들께서 어, 발언을 어, 커멘트를 하실 분들은 우선 채팅창에다가 자기 성함을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호명을 해가지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김정석 예. 교수님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김정석 교수님 계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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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김종석, 저희 좋은규제 시민포럼 상임 고문님이시기도 합니다. 김종석 상임 고문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배원기 교수님의 특별한 요청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예정에도 없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 제가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이 문제의식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셨고 저도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좋은 일 하자는데 왜 그렇게 간섭이 많은지 참 문제라고 느꼈고요. 오늘 여러분 발표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런 모임 계기가 이 문제, 비영리법인 또 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의 좋은 일 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을 제거하는 규제 개혁의 이 공론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계기로 뭔가 좋은 결실이 빠른 시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규제의 원천은 불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불신이 넘치는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쁜 짓 할 사람이 전 인구의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소수의 잠재적 범법자 때문에 이 착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이 제도는 빨리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윤세리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강영철 박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 감사합니다. 박사.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거. 국민들은 서로를 신뢰하는데 공직자만 국민을 신뢰를 하지 않는 예, 이런 시츄에이션. 이게 모든 그 규제와 이 공익법인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질곡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진행할까요? 예, 김민아 실장님 말씀하실 거 많을 것 같은데. 그 비디오는 끄셨지만 그다음에 예, 황신혜 안녕하세요. 이사님, 박동순 국장님 분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컴패션 김미라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토론회 장에서 항상 보면은
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슬프기도 하네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공익법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회계 쪽에서 변영수 회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 공익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 일부 공익법인 중에서는 비영리 회계 기준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또 다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을 위한 회계 기준을 지금 다시 또 제정을 해서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법적인 통합을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모든 그 우리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작성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이 일련의 회계 과정이 오히려 잘 통합되고 용어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또 국가에서 또 국가회계기본법을 또 제정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앞단에서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공통되는 저희 그 제도가 정비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계 기준은 어떻게 통합되고 정비되는 게 좋은지 변형선 회계사님이 또 의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신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예, 사회복지 법인들도 별도 회계 기준을 마련 중이신가 보네요. 그 내용이 원래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중에는 일반적인 민법상 재단, 사단법인, 공익법인법 포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을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단식부기였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그래서 단식부기를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르라라고 했는데, 다시 또 보건복지에서 별도의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부처들 간에도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아마 사회복지법인에 계시는 회계 직원들 다 퇴사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무관청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고 싶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단 이거 빨리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더라도 그 전 단계로 부처 간에 합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국세청하고 복지부하고 그 각각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데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공고해버리면은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저는 생각은 이 사회복지 법인들끼리의 협의체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복지부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세청이랑 먼저 얘기해라. 공익법 회계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이것까지 더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논의를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통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론까지 제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게 제가 충남대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력단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산업협력단 그 회계 매뉴얼이 부처마다 다 다른 거예요. 부처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게 뭐 이 책에 산학협력단 가니까 책에 이렇게 책상에 쌓여 있는데 그것조차 우리는 통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도의 일이니까 지금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마다 다른 연구자금 회계 기준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만들겠다는 것도 부처마다 다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번 복지부랑 협의를 좀 잘 하시고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있는 게 사실은 국무조정실과 규제조정실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 규제 신문고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처를 불러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규제조정실을 통해서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루트도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우리 배원기 교수님 또 발언을 듣고 싶은 다른 분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시는 박동선 국장님 말씀 안 하실래요? 황신혜 이사님. 안 하시죠. 조용히 듣고 가려고 했는데.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많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비슷한 생각이 우리끼리만 유효하구나 그 생각에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여의도에 가서 누워가지고 시위라도 하는 건데 이제 사실 그 입법자들이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입법자들이 이거를 바꿀 마음을 잡수셔야 뭔가 통합적인 시도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은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뭔가 테이블 끊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준비는 어느 정도는 돼 있지 않나. 물론 각각의 또 디테일은 또 매우 달라서 조정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어디로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떻게 국회로 넘어갈 것인가. 이게 입법기관으로 넘어가서 한 부처가 아니라 각 부처들이 지금 계속 담쌓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뭐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각자 자기 성은 아성은 허물기를 안 좋아하고 다른 거를 끌어안고 싶거나 뭐 이제 그 중립 지역에서 적정하게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게 부처들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합된 장으로 나갈 수 있으려나 하는 측면을 고민을 해보면, 아까 변영선 회계사님 자료에서 꼬집어 주셨던 것처럼 표가 안 되니까 이제 입법자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이런 이 내용적인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 성명서에 한 1000개 이상의 단체가 올라가든 100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든 그렇게 해서 이게 다수의 목소리가 되어야 그쪽에서 들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포럼들이 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뭐 10만 개가 넘는 우리 영역의 법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공동 성명에 사인을 하는 그런 그 사회적 압박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황신혜 이사님 말씀하신 거랑 아까 그 회계 기준에 대한 말씀하신 거를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대한 거는 저는 만드는 과정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2008년에 회계감사 제도 도입하고 10년이 지나서 회계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상 뭐 나누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나눈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무자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뭐 안분 기준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나누려면 안분 기준도 뭔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고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봐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무관청조차도 회계 기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식부기로 보고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재산이 지켜지고 있냐 아니냐, 공익재단이 뭐 돈을 잘 쓰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재산이 잘 아, 잠깐 끊겼습니다. 잘 들리세요?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황신희 이사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익법인들 이렇게 다녀보면
저희가 강의도 많이 해보고 전국적으로도 강의를 지금 협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녀보면 솔직히 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 본인들이 겪어야 되고 본인들이 앞으로 겪을 건데 저희가 예전에 2008년도 이 법 개정됐을 때 사실 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김덕선 회계사나 저희 협회 이사진들은 꾸준히 공익법인들하고 이제 법 제도 개선이 되면 알려드리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 대응 방안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한 15년간 꾸준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세 문제 불거진 게 그때 당시 다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본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공익재단들이나 공익법인들이 안고 있는 다 문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 김덕산 회사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해요. 그냥 다 터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과세되고 다 행정처분 받고 그렇게 되면 진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지 않을까? 여기 변호사 행사님도 계시고 뭐 이희숙 변호사님, 뭐 정수미 변호사 다 계시지만 이런 분들 전문가님들 안 찾아다니세요. 무슨 돈 많이 들까 봐, 뭐 돈 많이 달라 그럴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물어보고 많이 점검을 해야 사실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완벽하지가 않아요. 너무 이게 자의성이 많이 부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공익재단들이 좀 옛날에 보니까 사립학교 단체 이런 데는 막 삭발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이게 네. 임팩트는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 공익재단들은 여전히 그냥 기업재단대로 뭐 민간단체대로 모금단체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좀 좋은 일이고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의욕이 떨어지는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유, 답답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여기 누가 한 분 국회의원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개별화 분산화되고 이렇게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변화 촉진자 역할의 한계가 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면은 그럼 내가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변화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 국회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한다. 뭐 아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건데. 뭐 이런 액션 오리엔티드 플래닝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YWCA의 박동순 님께서 그냥 카톡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YWC 사정상 채팅으로만 참여 가능해서 의견 드린다. 발표자들의 말씀에 현장 활동가로서 매우 공감합니다. YWCA가 조직 재구조화를 하면서 전국 지부 59소 사단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민법상 허가주의는 반드시 준칙주의로 개정되어야 하고 분할 합병에 대한 허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서로 상충되고 말이 안 맞는 제도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족을 붙이면은 함께 고쳐나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배원기 교수님께서 뭐 꼭 발언을 들어야 되겠다시는 참여자 분이 만약 없으시면은 배원기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 설명서를 발표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저 포럼이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을 해보면은 전문가들이 의견만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토론회에 나온 어떤 공통된 의견과 그 다음에 또 토론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관계자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취합해서 무엇인가 공통된 정책 대안을 반드시 하는 그런 일을 하자. 이런 이 취지에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오프라인 미팅이었고 두 번째 시도는 온라인 미팅으로 우리가 시간도 절약할 겸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행동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액티비티를 갖다가 어,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런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영기 교수님 공동성명서 발표 부탁합니다. 참고로 네, 이 공동성명서가 벌써 한국 경제에 게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언론도 좀 주목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원래는 오늘 사회를 다른 분이 보시기로 하셨는데 강희철 교수님께서 하시고 원래 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제가 해서 뭐 이게 해도 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희 사장님 잠깐 모르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면 그 서울대 나오신 다음에 매경에서 오래 계셔서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의 그 규제개혁 실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풀몰에 가서 기업 경영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지금 정승문 변호사님이 저 일정 때문에 나가셨는데 그 공동성명서는 초안은 정승문 변호사님이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공동성명서 그다음에 그 우리 보도자료는 그 강영철 교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하면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다른 분들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서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 건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도는 19세기 일본의 국가통제적 법령과 1970년대의 관료 중심적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활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적인 평가원과 사단법인 좋은규제 시민포럼의 현장 설문조사 및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행 법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영리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낡은 법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민법상 설립허가제를 폐지하고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라. 현행 민법은 사단법인 설립조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주무관청과 담당 공무원별로 상이한 해석과 자의적 판단,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기본재산 요구 등은 법인 설립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장벽이다. 이제는 과거의 인가제 전환 논리를 넘어서 법인 자체, 법인 설립 자체는 상법상 회사처럼 요건만 갖추면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준칙주의를 전면 도입하여 자유로운 결사체 설립을 보장해야 한다. 둘, 법체계를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이원화하고 세제 혜택과 감독을 분리하라.
모든 비영리법인을 단일 법체계로 구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법인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되 기부금 모집이나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별도의 공익성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공익인증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인 설립의 자율성과 공익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켜야 한다. 셋, 파편화된 중간적 감독 체제를 폐지하고 독립적, 전문적 공익위원회를 설립하라. 현재 민법, 공익법인법, 세법상의 개념이 혼재되어 공문조차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의적 해석과 중복 규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파편적 감독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설립인가, 관리 감독, 그리고 지원 기능까지 통합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공익위원회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경직된 구분 등 현장의 자율성을 옥죄는 1970년대식 통제 논리 기반의 시대착오적 규제를 합리화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낡은 법제도에 안주하여 현장의 합리적인 개선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강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 2025년 11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비영리평가원, 사단법인 좋은규제 시민포럼, 사단법인 온율,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공인협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 공동성명서 내용하고 토의 내용은 묶어가지고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모두 발송을 할 계획이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자들 리스트, 좋은규제 시민포럼이 갖고 있는 100여 명의 기자 리스트를 통해서 언론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압력 수단을 어떤 압력 수단이 우리가 말하는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